그러면 오늘은 이 다음으로 과성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저성장은 사실 아주 그렇게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 또 이런 방법을 해결했다면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너무 성장을 많이 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때 아니 기업이 잘 폭풍 성장을 하는데 그게 왜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재무를 관리하는 이 관리자, 경영자 입장에서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성장을 하려면 내가 현금, 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률이 높은 기업은 현금 부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기업의 성장 주기에서 봤을 때 어디에 해당하느냐? 보통 이제 이 성장 단계, 이 그로스 단계에 있는 처음에 초기 기업의 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많이 겪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자.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이 성장을 하고 이 어떤 자기네가 참여하고 있는 그 상품 시장이나 서비스 시장에서 규모가 커지고 확대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부 인위적으로 우리가 돈 없으니까 성장하지 말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얘를 억지로 잡아둘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성장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이 재무 담당자나 아니면 경영진은 우리가 자금이 외부에서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된다. 요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얘네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익을 유보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부채를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자본을 모집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가지치기 혹은 외주화 혹은 분사 이런 것들도 한 가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익을 유보하자. 이제 이거는 아까 저성장 기업이 이익을 환원하자와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이 됩니다. 우리 아까는 돈이 남아 도니까 그것을 주주들에게 돌려주자가 됐어요. 지금은 돈이 모자르니까 그것을 아껴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기업들이 올해에 순이익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바로 즉시 다 100%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자기가 기업의 이익잉여금으로 보관을 합니다. 내보내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그 돈을 나눠줬을 때 예를 들어서 100원을 줄 수 있다면 이 100원을 우리 기업에서 알뜰살뜰하게 잘 써서 투자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으면 내년에 120원으로 돌려줄 수 있다. 그러면 주주들에게는 1년 후에 20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잠시 여러분들은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익을 유보하는, 그래서 이익 잉여금으로 저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주들의 관점에서 왜 배당을 안 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일단 기다리면 참으면 그 다음 해에 훨씬 더 큰 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주주들도 인지하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반드시 배당을 안 준다는 것이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그런 결과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통 그 성장 단계에 있는 초기 단계의 기업은 애초에 배당을 안 줘요. 그냥 배당금이 0입니다.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고 다 그거를 내부적으로 투자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케이인데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배당을 주다가 갑자기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작년까지 주던 배당을 이제는 안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 짤로 돌아다니는 그 조삼모사에 이제 원숭이들이 끽끽끽 대는 것처럼 이제 원래 주던 거를 왜 안 주냐 하고 이제 막 주주들이 난리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 배당을 줄이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특히 왜 그것이 심하게 문제가 되느냐? 만약에
내가 이것을 주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이 잘 되지 않으면, 서로 이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배당이 갑작스럽게 줄어든다라는 것은, 야, 너네가 혹시 내부적으로 지금 돈이 없어서 공경에 처한 건 아니니? 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주던 배당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큰 저항을 받게 됩니다. 주주들이 와서 이제 난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업들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처음에 배당을 안 주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충분히 벌었다 싶으면 조금씩 배당을 늘리기 시작하는데 급격하게 늘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당을 한번 많이 주기 시작하면 계속 그게 관성이 돼서 앞으로도 그만큼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조금씩 올려가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그 부정적인, 나중에 올 수 있는 부정적인 반응을 이제 억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결국 이익을 유보하는 것은 내부 자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외부 자금을 조달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외부에서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결국 이 다음 장에서 배우겠지만 둘 중 하나입니다. 부채로 조달을 하느냐, 자기 자본으로 조달을 하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부채로 조달을 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기업이 선택하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자금 조달 방안이 돼요. 그래서 가장 뒤탈도 없고 가장 깔끔하고 빠르게 그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을 주던 것을 줄여서 이익을 유보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 뒤에 나오는 자기 자본을 추가로 모집을 하는 것은 일종의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기업이 무조건 다 부채로 다 무조건 빌려오면 좋으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이 기업은 이제 명목적으로 딱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차입 여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차입 여력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까지 최대로 빌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시니까 좀 젊으시니까 그런 경험들이 없으시겠지만 은행이나 아니면 어디 가서 내가 대출을 해야겠다 이런 경우가 적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아마도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보통 개인마다 이제 은행이나 아니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할당한 신용카드 한도라는 것이 존재를 하죠. 그 한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 사람이 평소 쓰는 소비 습관과 이 사람이 평소 버는 그 수입이나 자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이제 매달 요 정도는 갚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 앞에 자리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이제 허용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이상이 넘어가면 얘가 갚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신용카드를 긁게 허락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이제 암묵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실적으로 봤을 때 은행이나 어디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은 아마 이 정도까지는 빌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몇십억이 되었든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수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차입 한도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러면 그 맥시멈에서 지금 현재 수준을 비교했을 때 그러면 그 얼마나 더 빌릴 수 있을까? 요것을 차입 여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생각을 해둬야 된다. 만약에 지금 일단 땡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땡겨 라고 해서 내가 빌릴 수 있는 최대한 일단 빌리고 볼게요 라고 하면은 그것도 좀 바보 같은 짓이 되는 거예요. 당장 그 돈을 빌려와서 아주 효율적으로 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중에는 더 이상은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그 돈이 더 필요해지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입 여력을 생각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빌려야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딱 필요하게 그런 순간에 알뜰살뜰하게 대출이나 아니면은 이 채권을 발행해서 부채를 조달을 해야 된다. 이게 넘어가면은 결국은 이 필요한 갚아야 되는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지급 불능 그리고 혹은 심지어 파산에 이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수단은 자기 자본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기업은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될 때 자기의 주식을 추가로 찍어내서 나누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공모 혹은 사모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식을 공모하거나 이런 것이 바로 이 자기자본 모집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특히 기업들이 평생 이 기업이 처음 태어나서 기업이 소멸될 때까지 중에 가장 크게 한탕, 속된 말로 한탕 땡긴다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기업이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순간이에요. 이제 이거를 우리는 유식하게 기업 최초 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해서 IPO라고 부릅니다. 이 혹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공모주, 뭐 신규 상장,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기업이 최초로 공개가 된다, 퍼블릭하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폐쇄되어 있었으니까 최초로 공개된다라고 하겠죠.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 전까지는 주주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를 우리 주주로 모집을 하겠습니다라고 오픈을 하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최초 공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이 기업의 주식을 살 수가 있고 그 대가로 나는 돈을 지불하고 바로 주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저같이 완전 서민이 그 돈이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공모에 참여를 하면 이제 한 주를 이제 살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에 한 주를 샀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5만 원에게 한 명한테 5만 원 받았네,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수백만의 사람이 모이면 이제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한 사람에게 투자를 받는 그 투자금은 작겠지만 워낙 많은 사람에게서 동시다발적으로 대량으로 자금을 모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기업 최초 공개에서 기업들이 투자에 앞으로 생존에 필요한 거대한 자본을 쉽게 모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하지만 이 기업 최초 공개는 정말 말 그대로 최초예요. 1번이에요. 1번. 처음으로 우리가 주식을 공개적으로 팔고 그걸로 자금을 모집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최초가 아닌 그 이후도 있겠죠. 이제 그거를 우리는 보통 영어로는 seasoned equity offering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seasoned라는 것은 철이 지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식으로는 유상증자라고 부르긴 하는데 요 두 번째, 세 번째로 자기 자본을 모집하는 요 시즌드 에퀴티 오퍼링은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제 이 이유는 제가 다음에 6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왜 그러느냐? 이거는 기존 주주들에게 불이익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 기업에 100명의 주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100명의 주주를 또 추가로 모집을 한다. 그래서 100명 주주였던 게 200명 주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단순화시켜서. 그러면 원래 이 100명이 각각이 내가 1%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기업에서는 첫 번째로는 경영권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그게 내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주주총회에서. 그래서 1%만큼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배당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 기업이 미래에 발생시킬 이익에 대해서 나는 1%만큼의 몫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나에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건데 내가 100명 중에 한 명이었으면 그게 1%였는데 이제 200명 중에 한 명이 되면은 0.5%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챙길 수 있는 몫이 줄어들게 되는 거다. 이제 이거를 우리는 희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화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런 화학 문제나 수학 문제 있잖아요. 철수와 영희가 가지고 놀다가 용액에다가 소금을 몇 그램을 붓고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물의 양을 늘리는 것을 우리는 희석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보통주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희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주주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한 명 한 명의 가치나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기존에 있는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이 된다. 이제 이런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기 자본을 모집하는 것은 기업 최초 공개는 워낙 또 중요한 이벤트니까 오케이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또 여러 번 증자를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좋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얼마만큼 주식을 발행을 하느냐, 자기 자본을 얼마만큼 발행을 하느냐라는 것을 미국의 경우에 1980년부터 2016년까지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제 여기서 Net New Equity Issue라고 돼 있는데, 그 net는 순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반영이 된 거냐면 순수하게 주식을 찍어서 발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꾸로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식의 숫자가 줄어들고 하는 것을 반영을 하자는 거예요. 배당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포함을 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냐? 평균적으로 기업들은 평균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식 자기 자본을 늘리는 쪽을 선택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줄이는 쪽을 선택을 해왔다. 그러니까 보통 자기 자본을 신규로 모집을 해서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환원을 하는,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자기 자본을 모집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적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무적인 해결법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경영 전략적인 해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가지치기나 외주화나 기업 분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보통 한 가지만 딱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지만 아닌 회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부문이 있고 이 MC 부문이 있어서 이제 핸드폰과 관련된 사업이 있고 또 가전 부문이 있죠. 이렇게 3개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해서 부사장이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물론 하나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도 있지만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그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였냐면 너무 성장을 많이 해서 자산 규모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상을 전환해서 그러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할 것만 딱 선택해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쳐내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제 가지치기나 외주화, 기업 분사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당장 누군가 우리 자산을 이나 아니면 사업 부문을 사준다라고 하면은 바로 현금을 받겠죠. 그 매입 대금을 우리가 거꾸로 받겠죠. 그래서 현금을 확보해서 그것을 우리가 집중할 분야에 새로 투자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했기 때문에 효율성도 증가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가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삼성전자가 이제 가전 사업이 있고 핸드폰 산업이 있고 반도체 산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서 가전이 이제 제일 그 세계 중에 제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가전을 완전히 없애겠다. 그래서 가전을 다 매각을 했어요. LG한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반도체와 핸드폰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가전에 투입이 되던, 가전 사업에 투입이 되던 연구진이나 아니면 그 영업 사원들이나 이런 인적 자원을 이쪽으로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생산하기 위한 라인을 바꾸어서 전환해서 핸드폰이나 반도체 생산 공장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집중하고 싶은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거둬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영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예시를 통해서 한번 한 과성장을 겪고 있는 기업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블리티 홈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요 노블리티 기업의 요 4개 요소를 측정을 해보니까 순이익률, 그다음에 유보율, 그다음에 자산 회전율, 그다음에 요 에퀴티 멀티플라이어 요거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 교과서에 공식을 적용했을 때 그 지속 가능 성장률은 0.1, 2.2, 3.6, 8.0, 15.3 요렇게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네가 실제로 그 해에 성장한 걸 따져 보니까 17%, 14%, 32%, 22% 요렇게 자기의 지속 가능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규모로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노블리티 홈즈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제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what if가 있는데, 자, 우리가 조금 더 이 개선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프로핏 마진을 20%대로 올렸을 때 그러면 이 지속 가능 성장률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리고 요 에퀴티 멀티플라이어를 1.5배로 맞췄을 때 지속 가능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 둘 다 맞출 수 있다면 지속 가능 성장률이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노블리티 홈즈가 이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과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된다. 그 말은 현금이 부족하다. 그 말은 외부 자금이 필요하고 따라서 부채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 에퀴티 멀티플라이어가 1.04에서 1.30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그와 동시에 영업 성과도 훨씬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얘네가 점점 과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여기 자리 하나 있어요. 이 지속 가능 성장률을 ROA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요 영역에 들어가야 적정한 성장이구나라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ROA와 요 성장률, 실제 성장률을 찍어봤을 때 2012년에는 여기, 2013년에 여기 이런 식으로 이 실제 이 적당한 성장률에 비해서 훨씬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이 바로 과성장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영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 2013년에 여기, 2014년에 여기, 이제 여기 조금 튀었지만 이제 2016년에 여기, 지금 완전히 여기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이제 보시면 원래 이 기울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현격하게 높은 그런 수준에 있었던 것을 그래도 이 기울기를 지속 가능한 성장률 수준으로 거의 맞춰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업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재무적인 선택을 조정을 해서 최대한 과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현금을 확보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